올해 들어 지금까지 연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다 보니까 산불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경남 밀양에 산불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는 중인데요. 어제 아침 진화율이 40%대였고 밤에는 60%대였는데 오늘 아침 7시에는 30%대로 다시 낮아졌습니다. 불길이 쉽게 잡히질 않네요. 현재 축구장 900개, 90개가 아니라 900개입니다. 900개에 달하는 면적이 산불로 소실되거나 영향을 받았습니다. 요즘 산으로 바다로 야외에 떠나는 분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산불이 얼마나 큰 피해를 낳는지, 또 그걸 진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지 잊지 않는 나들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6월 2일 목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마룬5의 슈거 듣고 왔습니다. 불 때문에 걱정이에요. 올해 지금 이제 6월 반 지나가고 있는데 올해 내내 계속 산불 걱정한 것 같아요. 산불이 꺼지질 않습니다. 쉽게 나고. 0692님, 밀양의 뒷산에서 불이 나서요. 아직도 진화 작업 중이에요. 고생하시는 소방관님들 간식도 좀 챙겨드리고요. 봉사활동도 다녀왔습니다. 하루빨리 비가 와서 불이 꺼졌으면 좋겠네요 해주셨어요. 왜 이렇게 비가 안 올까요? 그렇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을 때는 그렇게 오더니 왜 안 오나요? 올해 왜 이렇게 비가 안 와요? 희한하네. 아유 참나. 너무 가뭅니다. 너무 가물어요. 황재구님, 옹디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도 옹냥이 할래요. 강릉 옹냥이? 옹냥이가 뭐야? 옹냥이? 옹냥이. 옹냥이 해주시겠다고. 여기 옹냥이로 써 있어서 뭔가 있습니다. 옹냥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황재구님. 많은 분들이 오늘 또 투표 결과에 대한 말씀도 좀 해주시고 계시고, 오늘 또 역사 코너 재밌겠다고 기대감 표해주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재밌게 꾸며드릴게요.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 잔악계나 산불 조심, 불씨 조심, 놀러 가시는 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가물어서요. 불이 너무 쉽게 납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재미난 일, 속상한 일, 여러분 일상 속의 다양한 일들 4부에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엔딩송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징쇼 홈페이지 사연을 남겨주시면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요. 애지중지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가 봅니다. 손이의 에, 허지웅의 지, 애지, 중지 뉴스. 야, 이제 막 나가는구나. 뉴스 왜 안 합니까? 아니 다시 하나 둘 셋 뉴스. 왜 안 해? 왜? 아니 오늘 5시에 일어났다고 희애 씨가 미라클 모닝 하고 싶어서 5시에 일어났다가 지금 혼이 제정신이 나갔어요. 아니라고 합니다. 아유 부작용이 크네.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오늘 한번 진행해 볼게요. 갑자기 변하면 안 돼. 그래, 윤이니님이 웅디 월요일 같은 목요일이에요. 뭐가 맞아요? 제가 월요일 같은 목요일이라서 뭔가 다시 새로운 한 주를 살아보자 이런 느낌으로 5시에 일어났거든요. 윤이니님께서 월요병이 2번 있을 것 같은 예감이에요. 오늘 잘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해주셨고요. 잘 지나가시기를 맞아. 그래도 바라겠습니다. 우리 월요일은 쉬는 날이잖아요. 잠깐. 빨간 날이에요. 오늘 월요일 같은 목요일이라는 게 그 의미가 지금 어제가 쉬는 날이어서 그렇구나. 맞아요. 우리 이제 안 쉬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난 전혀 체감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깨달았어요. 그렇죠. 이제 직장인 분들 이렇게 휴일 있으신 분들은 어제가 쉬는 날이었으니까 그래서 월요일 같은 목요일이다라고 하신 거죠. 그렇구나. 근데 심지어 또 6월 6일이 현충일이니까 네. 또 빨간 날이잖아요. 공휴일. 그렇군요. 그렇죠. 뭐 빨간 날 많은 거야. 뭐 좋은 일입니다. 맞아요. 우리나라는 우린 아니지만. 너무 많이 일해. 예, 너무 많이 일하는 감이 있습니다. 많이 쉬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만 지나면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3일 다들 쭉 좀 쉽니다.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조니 뎁, 앰버 허드 모두 배상 책임. 야, 이렇게 핫한 소식을 우리가 핫하죠. 희애 씨의 뉴스에서 듣겠군요. 핫하죠. 완전 이거- 핫하죠. 이거 완전 핫하지. 장난 아니지. 미국은 아주 난리라고 해요. 이 소식 때문에. 난리인 정도가 아니라 아유. 지금 이거밖에 없어 지금 뉴스에. 아주 이 소식을 뒤덮였다고 해가지고. 왜냐면 영화보다 사실 이게 더 재밌죠. 극적이고 맞아요. 이제 남의 불행을 이제 재미라고 하긴 좀 뭐하긴 그러니까 한데. 뒤집히고 뒤집히는 그거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엠버워드 쪽에서 했던 거짓말이 지금 다 드러나면서 이게 뭐 지금 영화도 이런 영화가 있냐. 맞아요. 지금 영화 시나리오도 이렇게 쓸 수는 없겠다 싶을 정도로. 예. 그리고 조니 뎁이 그 가족들 엠버워드 가족들 다 먹여 살려가면서 그 건사했었는데 그들이 다 이게 요번에 어떻게 다시 뒤통수 치려고 대신을 했던 게 이게 무슨 약간 막장 드라마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맞아요. 왜 저런 사람들하고 엮였을까 조니 뎁이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난리입니다 난리. 진짜 난리예요. 예. 맞아요. 난리라는 표현이 정확하고. 예. 저도 이거 찾아보면서 봤는데 진짜 와 입이 턱 빠르지더라고요. 근데 요거 내용이 길어서 음. 우리 시간에 정리를 못 하실 텐데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신 건가요? 우리가 일단은 주목할 거는 조니 뎁한테 유리한 편결이 나왔다. 요거를 좀 주목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일단 한때는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스타 부부였잖아요. 네, 조니 예. 뎁이랑 앰버 허드가. 그리고 결혼 15년 만인 2016년 5월에 이혼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계속 소송 때문에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니 뎁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와가지고 좀 더 많이 시끌시끌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판결이 나왔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조니 뎁이 가해자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자신을 지칭하는 게 분명하다라면서 소송을 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반대로 조니 뎁을 상대로 1억 달러의 맞소송을 내기도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번에 판결이 나오면서 조니 뎁이 뭐라고 했냐면 네. 내 삶을 돌려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에휴. 그러니까 적어도 조니 뎁 입장에서는 자기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한 게 된 거니까 맞아요. 그게 뭐 돈은 많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렇죠. 돈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예, 이미 이제 돈 문제를 떠난 거는 맞는 것 같고 돈 문제를 떠나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 이거를 대중들에게 드러낸 게 가장 기뻐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닐까 싶네요. 맞아요. 음. 어떤 판결이었는지 한번 보면은 배심원단은 허드가 2018년 언론에 낸 기고문 준에서 세 곳이 조니 뎁의 명예를 훼손한 게 분명했다. 라면서 1,500만 달러를 배상해라 예. 라고 판결을 했어요. 예. 그래서 요거를 받으면서 조니 뎁이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음. 근데 반면에 어떤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어떤 상대 얘기? 쪽에서는. 상대 쪽? 엠버 허드 쪽? 네. 관심도 없어. 나는 진짜 그 사람 너무 대단한 것 같아. 관심도 없어요. 막 조니 뎁이 사준 집에 아, 그 일론 머스크부터 인륜적으로 봤을 때. 온갖 남자들 다 데리고 가지고 그러면서 막 자기가 맞았다 그러고 이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근데 약간 그 정신적 이 결함 내지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전문가들 소견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찾아봤을 때 예. 되게 아무렇지 않게 음. 또 다시 나는 지금 이런 판결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또 피해자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언젠가부터 이렇게 본인이 피해자라는 걸 내세우는 게 일종의 무슨 뭐 필살기처럼 여겨지는. 오.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게 그럼 진짜 피해자들은 오, 약간 그 양치기 소년처럼 맞아요. 사람들이 더 이상 믿어주지 않게 되거든요. 이번에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다른 여성들까지 다 얘기를 언급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판결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엠버 허드가 네. 자기가 거짓말해놓고 그럼 자기의 거짓말을 다른 여성 일반들이 같이 나누어서 소송하고 책임져야 있는 한다는. 분들처럼 소송하는 분들도 다 같이 피해를 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쩌다 저런 분을 만나가지고 조니 뎁은 그러니까 함부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 결혼하는 거 아니야. 오늘의 교훈은 그거군요. 그렇습니다. 함부로 결혼하는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조니 뎁 많은 여자를 만나봤겠어요. 많은 이제 누가 내 진정한 짝일까. 왜 결혼했어요? 그치? 왜 그 고민 끝에 왜 그런 결혼을 그치 왜 하냐고. 이거야. 이때까지 쌓아온 커리어를 한 방에 무너뜨리면서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네. 안타까워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할리우드가 됐든 한국이 됐든 어디서든 직업이 뭐든 거짓말하지 맙시다. 네, 거짓말하지 맙시다. 맞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은 6월은 여행 가는 달입니다. 오늘입니다. 2일부터 시작해서 30일까지는 여행 가는 달인데요. 네. 정부가 코로나19로 극심한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를 지원하고 네, 국민의 여행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마련한 프로모션인데요. 무슨 소리야? 그러면 뭐 여행 비용을 정부에서 대주는 거예요? 오, 맞아요. 오. 그러니까 공짜로 보내주는 건 아니고 할인 프로모션을 공식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이 기간 중에 여행자들한테 다양한 요금 할인도 해주는데요. 할인 기준이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요. 이제 예. 분야별로 시기가 좀 달라가지고 어떤 혜택을 누릴 건지 내용 자세히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예. 특히나 이제 정부의 예산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이 돼요. 그래서 이런 혜택을 받고 싶으시다면 좀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고요. 네. 공식 사이트를 방문하셔가지고 정보 확인하시는 거 추천드리지만 저희가 또 정리를 몇 가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관광 열차 할인을 크게 받으실 수 있어요. 네, 관광 열차 테마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 그 테마 열차들 할인이 맞아요. 되는군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백두대간 협곡 열차, 남도 해양 열차, 서해 금빛 열차 이런 열차들이 있는데 이 열차들을 다른 조건 없이 50% 6월 동안에 받으실 수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게 바로 백두대간 협곡 열차인데요. 산악 지형을 가르기 때문에 또 풍경도 너무 좋고 또 관광에 최적화된 시설들도 갖추고 있다고 하니까 네. 한 번쯤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뭐 기차만 할인 혜택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에이, 아니죠. 비행기도 있습니다. 아, 비행기도. 네, 항공권 쪽의 혜택은 지방 공항으로 가는 항공료 대부분 편도 기준으로 15,000원 할인 받으실 수 있고요. 네, 원래부터 고객이 많았던 제주행 비행 같은 경우에는 요 할인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제주도 빼고. 그렇죠. 원래 많이 나머지만, 가잖아요. 네, 나머지만 15,000원 할인. 맞아요. 템플 스테이도 혜택이 있다고 하네요. 맞아요. 야. 요즘엔 템플스테이가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몇 해 전부터. 그러니까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여행 가는 달 6월 달 동안에 템플스테이를 이용하는 체험객 선착순으로 그러니까 당일 이용하시면 10,000원, 1박 2일로 체험하시면 30,000원으로 정액을 받는다고 해요. 60% 이상의 할인율이라고 하니까 이 기회를 활용해서 템플스테이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선정답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오호. 윤정민님 1번 여행. 여행 네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에요. 잠깐 당황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유명자님 3번 공식 사이트. 아닙니다. 그래, 이건 아닐 것 같아. 그건 아니죠. 김기준님 2번 여행 가는 달.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목소리가 약간 흔들리는데. 아니에요. 그래요? 저는 거짓말 탐지기 하면 바로 걸릴 것 같아요. 최남희님 2번 테마 열차. 아닙니다. 이건 확실히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제가 말한 것 중에 비슷한 거 있죠. 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에디슨디 퀴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부 여행업계의 회복을 대비하기 위해서 프로모션을 마련했는데요. 똑바로 안 해요? 저 똑바로 안 뭔가 지금 정답을 들킨 기분이어가지고 네, 죄송해요. 정부가 여행업계 회복을 위해서 프로모션을 준비했습니다. 네. 6월은 무슨 달일까요? 1번 여행 가는 달, 2번 쇼핑 가는 달, 3번 운동 가는 달.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선물 받을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3682님 2번 조니뎁. 후정답.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구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웅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정답 1번 여행 가는 달이었고요. 우선 선정답자. 자, 오늘도 선정답자 있어요. 김기준님, 박옹철님 축하드립니다. 곡물과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정답자 김영희님, 배일구님, 김화진님, 지혜정님, 6559님 축하드려요.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들 드십시오. 오늘은 역사 얘기 나눠보는 히스토리 월드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역사 속의 애국자
역사 속 애국자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겠는데요. 아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현충일을 염두에 둔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대만 해주시고요. 광고 듣고 썬킴 교수, 박광일 작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역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썬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에게 천원을 돌려달라.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니 오늘 그 주제로 또 얘기를 할 얘기정이다 보니까.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8288님께서 인천의 개인 택시 기사입니다. 여기 계시네요. 박광일 작가님과 썬킴 교수님의 역사 프로가 너무 재밌어서 알람을 맞춰놓고 기다리곤 했는데 사라져서 찾아 헤맸거든요. 오늘 찾았어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일하는 날은 꼭 챙겨 들을게요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저녁 퇴근 시간에서 오후 12시 5분부터 네. 2시까지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제 한 2주 되고 있는데 8288님께서 이제 찾아오셨습니다. 야, 그 많은 시간대와 그 많은 프로그램 가운데서 계속 다이얼을 돌려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그냥 양념갈비 안 되겠는데 이거. 그냥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냥 보내드릴 수 없고 수제 양념갈비로 저희가 잘 포장해서 보내드릴게요. 구워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 역사 속 애국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이제 들었는데 현충일도 이제 다가오겠고요. 네, 6월에 또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해진 주제가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근데 뭐 아까 박광희 작가님과 밖에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예. 약간 뭐라고 할까 우리가 피해를 당했던 피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땐 저항하셨던 분들 애국자가 상당히 많은데 억압을 했던 강대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애국자가 그렇게 나오기가 힘든 구조였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제국들을 당시 이제 제국주의 열강들 입장에서는 그 제국주의 열강 안에서는 우리가 그들만의 물론 그들 입장에서는 애국자가 많겠지만 피해를 당한 피지배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걔들은 압제자지. 압제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애국자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은 나라마다 조금 다르시긴 하겠지만 그런 면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을 좀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애국자다. 그다음에 호국 보훈의 날을 맞아서 순국선열들을 다 찾아서 그 중에서 누군가를 소개한다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좀 주제를 좀 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푸른 눈의 애국자? 푸른 눈, 예. 푸른 눈 하멜. 네, 그렇죠. 현종 때, 효종 때 왔었던. 애국하면 하멜. 푸른 눈 하면 하멜밖에 안 떠올라.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른 나라 일이었는데 예. 뜻밖의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에 엮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독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바다 밖으로 나가서 또 독립을 했던 우리의 교포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우연찮게 아까도 밖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예. 박광희 작가님이 그 오늘 가져오신 그 인물과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릴 인물이 또 엮여요 이렇게요. 그 저는 이 두 분 가운데서 한 분은 누굴 가져왔냐면 애국자라기보다 애대륙자. 애대륙? 애대륙자. 애대륙자? 애대륙자가 뭐지? 아스탈라 빅토리아 시엠프레. 영원한 승리의 그날까지라는 말로 유명한 분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백범일지를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그 자리를 잡게 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여러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임시정부의 독립 자금으로 써달라고 이제 그 어떤 그 헌금을 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분들한테 감사하다라는 뜻으로 이제 그분들의 이름을 가능한 한 찾아서 하나씩 다 적었었거든요. 그래야겠죠 아무래도 네. 후원받는 입장에선. 그런데 거기에 뜻밖의 나라와 뜻밖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누구지? 바로 쿠바의 임천택이라는 인물입니다. 쿠바에 잠깐 쿠바 혁명 때 있었던 그 저기 한국인 출신. 맞습니다. 그분의 이제 베니깽 후예들. 정확하게는 아버지. 그분의 아버지. 그렇죠. 헤로니모의 대박.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근데 저분과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그 체 게바라와도 예. 또 엮여요.
그러겠죠. 예, 그 혁명의 동지들이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임천택 선생에 대해서는 이제 그 나중에 그 아들이 이제 책을 쓰고 또 임천택 선생 자체가 이제 쿠바와 관련된 역사 이야기, 이민 이야기를 쓰면서 좀 알려지게 됐는데요. 광복 이후에 사실은 이제 쿠바가 이제 사회주의권으로 분리가 되면서 우리나라하고는 교류를 하지 않아서 80년대 이후에야 비로소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내력을 보면은 과연 이분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에 예를 들어서 독립 자금을 보낼 수 있었을까? 그렇지. 사실은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이분의 처지가 어땠는지를 알아보면은 사실을 알아가면 아하 이런 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더? 라고 하는 더 어려운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분이 이제 처음에 갔던 거는 쿠바가 아니라 1905년에 멕시코예요. 멕시코를 먼저 갔다. 네, 이제 당시에는 이제 묵서가라고 했었던 나라였는데 멕시코를 이제 묵서가. 네, 묵서가. 한자로는 그렇게 적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 보통 이제 1902년부터 하와이 이민이 시작되는데 이 이민은 비교적 합법적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엄청난 고생을 했다라는 게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죠. 이 묵서가 이민은 처음부터 사기 이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잘 몰랐던 많은 분들이 지금 나라가 어려우니까 예. 그래, 내가 한번 먹고 살아보고 또 때에 따라서 돈도 좀 벌어볼까 네. 이 생각으로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여기에 어떻게 보면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렇지. 이때 임천택 선생은 2살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어머니랑 같이 이 묵서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됐는데 1세대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엄청난 고생을 했죠. 그래서 예. 유카탄 반도에 떨어지자마자 다른 데서는 사탕수수를 벤다는데 여기는 용설란, 애니깽이라고 하는 애니깽. 그거를 베면서 손 발이 다 찢어지는 예. 그런 어떤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과정이 계약 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서 15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15년 정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생명을 다한 분들도 있지만 15년을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 삶이. 그 어떤 노예 비슷한 삶이 익숙해졌는데 적응이 됐구나. 이때 이제 계약이 풀렸을 때 두 개의 어떤 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네. 나는 그냥 멕시코에 남아 있겠다. 그래도 여기가 낫지. 어떻게 흑인 노예랑 비슷하네요. 그런 느낌을 이제 가졌던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다른 한 팀은 아니다. 내가 듣기에 저쪽 카리브해 쪽에 예. 괜찮은 예. 섬나라가 있고 그 섬나라는 지금 사탕수수가 잘 자란다고 하니 나는 그쪽으로 가겠다. 마침 그때 세계 설탕 시세가 굉장히 좋을 때였거든요. 어허. 그러면 거기 가면은 돈 좀 번다더라. 힘들지만 한 번 더 가겠다라고 해서 한 그룹이 쿠바로 옮겨갑니다. 신기하다. 그 네. 노예 해방 직후에 남부 흑인들이 보였던 두 가지 반응과 되게 유사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쿠바의 메리다에 도착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쿠바에서 이제 조금씩 정착을 하는데 다행히 애니깽보다 나은 사탕수수 밭이었지만 뜻밖의 설탕값이 폭락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니 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이 공급 있었나? 과잉이 있었던 문제가 전쟁 있었던 직전이구나. 그게 이런 것도 이후에요. 있어요. 사탕수수에서 싼 사탕무에서 이제 설탕을 뽑게 된 거예요. 그때 무에서 폭락을 해버렸어요. 더 쉽게 뽑았구나.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멕시코에서 하던 애니깽을 다시 여기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려움이 다시 한번 이제 반복되는데요. 문제는 이런 가운데에서도 이분들이 하나씩 둘씩 모아서 마침 이제 또 쿠바 쪽에 이제 그 독립운동에 대한 어떤 열기들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1919년 이후에 그러면서 뭐 학교도 만들어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뭘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심에 이제 젊은이였던 임천택 선생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임천택 선생이 이제 중심이 돼서 이제 뭔가 한국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라고 하는데 그 와중에 그런 생각을 어떻게 근데 했지? 마침 또 광주학생운동 그 시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네. 광주 학생 운동이 있어. 네. 이제 저기 한반도에서 막 이제 그 아침에 등교하는 여학생 머리를 이제 잡아당겨가지고 일본인 학생들이 해서 그 이후에 그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편파적으로 신간에도 참여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신간에 참여하고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이걸 멕시코에서 어떻게 하냐고. 그때 이제 굉장히 중요했던 조직이 사실 우리가 독립운동사에서 조금 덜 다루고 있는데 또 하나의 임시정부가 있어요. 대한인국민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 그러니까 상해를 통해서 중경까지 갔던 임시정부는 말 그대로 독립운동의 중추로서 말 그대로 직접적인 독립운동을 한다면 대한인국민회 같은 경우는 미주 쪽에서 일정하게 신분의 보증을 했던 조직이었습니다. 신분 보증? 예, 미국 정부에서 인정을 하는 덕분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미국에 오는 사람들이 자기 국적을 일본이라고 쓰지 않고 한국이라고 쓸 수 있도록 대박 해준 그런 조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대한민국민회가 전 세계 지부를 갖고 있었고요. 당연히 멕시코와
쿠바에도 지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통해서 소식이 전해지고 거기를 통해서 자금이 역시 상해로 들어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에는 당연히 또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땅이 없는 이름뿐인 상징적인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이게 받아들여졌나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과정이. 그러니까 약간의 어려웠지만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에서 한국인으로 인정받은 결정적인 계기는 우리가 1910년 이전에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인인 거다. 1910년 이후에 오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뭐 일본이라고 해도 그렇죠. 우리가 도산 뭐 안창호 선생 같은 경우 할 수 1902년에 이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했거든요. 없지만.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에 도착을 했으니까 한국인이 아니냐. 이 논리가 먹혔던 거예요. 먹혔구나.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온 사람들도 그럼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에 이런 오케이. 식으로 뭉치면서 코리안이라고 하는 것들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던 거죠. 그러면 광주 학생 운동에 대한 소식도 그쪽에서 알려준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 이야. 과정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당연히 이제 인터넷도 없는데. 그쪽이 이제 대한민국 국민회는 또 신간회 쪽이랑 연결이 되어 있었고 신민회가 기본 핵심 조직이거든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연결을 받았는데 이때 이제 같은 소식을 듣는 게 뭐냐면 야 동학 천도교라는 게 있구나. 동아. 얘기를 들으면서 천도교에서는 어떻게 이제 모금을 하게 되냐면은 밥을 한 그릇 먹을 때마다 밥 한 숟가락을 떼놓습니다. 그거를 모아서 보통은 이제 천도교 교단에 내는데 예. 이거를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는 방법으로 썼던 거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아서 국내에 보냈고 국내가 아니라 중국으로 보냈고 그게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 선생 손에 들어가면서 쿠바의 임천택 선생을 비롯한 누구누구 그러니까 이름이 적혀 있었던 거죠. 그 멕시코 지금 당시에는 멕시코가 아니라 쿠바인가요? 쿠바입니다. 쿠바의 우리 교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민들이 마치 11조 걷듯이 십시일반해서 맞습니다. 다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우리나라 임시정부 쪽으로 돈을. 네. 이제 이렇게 돈을 보냈으니 사실은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국가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다른 나라로 자신의 맞아요. 삶을 선택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또 한 번 다리를 더 거쳐서 쿠바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길을 찾아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끼쳤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제 국외 교포들 한 750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해봤으면 할지라는 부분이 있고 감동적이다. 임천택 선생이 이제 여러 아이를 두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아이가 임은조라고 하고요. 그 임은조는 당시 이제 그 동네 이름으로는 헤로니모. 헤로니모. 그래서 임이라고 불렸던 인물이기도 한데 예. 역시 이제 쿠바의 중심 어떤 인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제 정체성은 두 가지예요. 한국인, 쿠바인. 그러니까 이 둘을 우리는 강요를 하잖아요. 선택을 하도록. 너 한국인이야 쿠바인이야.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은 나는 한국인이면서도 쿠바인이고 쿠바인이면서도 한국인이야 라고 했던 부분 속에서 헤로니모인 같은 경우는 쿠바의 역사 속으로 조금 더 깊이 아버지는 본인의 어떤 역사 중에서 한국 역사 속으로 조금 더 깊이 그렇게 들어갔던 그 내력을 살펴봄으로써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애국이라는 의미가 그렇지. 어떤 의미였는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구분 짓는 애국이 아니라 예. 이게 사람을 살리는 애국이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접근했던 그분의 삶을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감동적으로 느껴지는 게 참 피가 어디로 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한국에 우리 떠나온 고향 땅에 이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또 열심히 일해주시고 그 네. 아들은 또 그 굉장히 고통당하는 네. 압제자들로부터 고통당하는 민중을 구하기 위해서 네. 쿠바 혁명에 나섰고 물론 이제 뭐 그 끝이 이제 와서 바라보기에는 좀 초라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만 어찌됐든 네 그래서 이제 당시로서는 교포로서는 굉장히 드물게 산업부 차관까지 당시에 헤로니모가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에 농림부 장관 체계바라 그렇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이민 독립운동가들의 이제 이민 역사를 말씀하시는데 꼭 이제 저도 언급해드리는 게 뭐냐면 예. 그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일본이 정말 사수를 하려고 했던 것이 이오지마 섬은 이오지마 명분이고 정말 실질적으로 가장 목숨 걸고 지켰던 것은 사이판이에요. 사이판. 왜냐하면 사이판에서 B-29가 뜨면은 한 번에 도쿄까지 가요. 여명의 눈동자에 나오는데 맞습니다. 3화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이판은 무조건 사카이 아퍼나 사카이 호 해줄게 이리 와 호. 3회에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예. 뱀 잡아먹자 우리. 어쨌든
이 사이판을 무조건 사수를 해야 돼요. 예.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예. 치열하게 전투를 벌여가지고 마지막에는 그 사이판 물론 다 전멸을 합니다. 그 사이판에 남아있던 일본군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옥쇄를 하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왕을 위해서 옥처럼 부서지자 바보들. 해서 지금도 있는 반자이 클리프라고 있는데 만세절벽 거기서 다 뛰어내려요. 예. 뛰어내리기 전에 이제 거기 있던 징용병들, 그러니까 징용 오신 분들, 조선인들 보고 먼저 뛰라고 해요. 일왕을 위해서 먼저 희생하게 내가 도와주겠다. 아하. 얼마나 눈물이 날까. 그 어무의 아버지도 보지도 못하고 내가 일본군한테 등 떠밀려가지고 이 절벽에서 뛰어내리냐. 무슨 심보야? 근데 그 당시 사이판 섬에도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졌지만 그 바로 옆에 보면 사이판에서 경비행기 타고 15분만 가면 있는 티니안 섬이라고 있어요. 티니안 섬 티니안 섬이라고 근처에 있나요?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사이판 옆에. 사이판 옆에. 어. 우리 저기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이 핵폭탄 싣고 발진했던 그 B-19 전투기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티니안에서 출발했어요. 그렇습니다. 어. 네. 티니안에서도 엄청난 그 이제 교전이 벌어지는데 여기는 숲과 정글과 동굴이 많아요. 당연히 거기도 조선인 징용들이 많이 있었어. 그렇겠지. 근데 죽기 싫잖아요. 어. 남의 땅에서. 내가 왜 남의 전쟁에서 이러냐. 일본군은 전멸이 됐는데 거기 티니안 섬에 있던 조선 징용 오신 분들이 다 정글과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요. 오케이. 숨어 들어가서 일단 미군이 들어와서 해방이 됐는데도 안 나와. 아, 못 믿는 건가? 네? 못 믿는 건가? 그러니까 몸이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그래서 거죠. 거기서 계속 그냥 그 정글 속에서 사시면서 원주민들과 결혼하고 사는데 오. 지금도 티니안 섬에 가면 거기 있는 원주민들 성씨를 보면 라스트 네임이 예? 리차드 킹 초팍 청이래요. 우리나라 성이네. 그러니까 아직도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가 다 우리 코리안이다. 생긴 건 다르지만. 그래가지고 거기 지금 티니안 섬도 그 관광 개발이 돼 있는데 예. 일본 관광객들이 들어가면 밥도 안 준대요. 안 판대요. 굉장히 박대를 한답니다. 그렇구만. 그리고 이 티니안 섬에 있는 킹총팍 이런 성을 갖고 있는 우리 조선인들 후예가 이런 말을 요즘 한다고 하죠. 지금 슬슬 이제 일본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티니안 섬도 일본 자본화하고 있는데 예. 이거를 좀 한국인들이 좀 아셔가지고 좀 도와달라 이런 메시지 전한다고 하죠. 저런 거 보면은 그 똑같이 일본의 이 당시에 이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동남아 여러 가지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또 제각기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역사를 좀 알면은 일본인 관광객들한테 밥을 좀 안 팔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저는 들긴 드는데 자기 증조 할아버지들이 당신들 때문에 고생 받았다 해가지고 예. 밥을 팔긴 파는데 식당에서 못 먹고 예. 나가서 길에서 먹으라 이렇게. 아 길에서 먹으라고. 네, 네, 네. 아 팔긴 파는구나. 나가서 먹으라고. 아 재밌네. 네, 그래서 이제 티니안 섬이 이제 최근에 어쨌든 한국인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요? 더불어서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그 후손들의 정체성, 왜냐하면 사이판 본섬에는 어떤 의미에서든지 어쨌든 거기에 흔적을 많이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많이 됐음에도 유적과 어떤 유허만 찾을 수가 있는데 예.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본다는 점에서 조금은 중요하게 다가오는 섬이기도 하죠. 지금 요즘 그 사이판은 격리 없이 갈 수 있거든요. 만약 패키지로 가시면은 그 만약 첫날에 보통 가는 게가 예. 공항에서 가까워요. 이거 슈가킹 공원이라고 해가지고 슈가킹? 이쁘게 꾸며놨어요. 여기 사진 찍자 막 그래서 인스타에 올리고 하는데 당시에 조선에서 끌려온 징용 오신 분들 여기 주인이 일본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구만. 엄청나게 고생을 했던 그 사탕수수를 농장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공원인데 그걸 모르고 거기 사진 찍으세요. 그렇구만요. 아니 예 오늘 얘기 들으면서 특히 이제 그 사이판 우리 태평양 전쟁에 이 사이판 쪽 관련된 그 일본에서 마지막에 이제 옥새투쟁했던 네. 이런 배경들이 여명의 눈동자 초반에 굉장히 생생하게 잘 나오잖아요. 최지성이 학도병으로 끌려가가지고 고생하는. 근데 이 말씀 들으면서 보면은 다시 한번 생각나는 거는 드라마 참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 SBS죠. 여명의 눈동자 SBS였나? 맞아요. 맞아 SBS야. 창사 특집. 드라마는 SBS였어요. 그렇구만. 모래시계 이건 범접할 수 없는 드라마 이건. 잠깐 여명의 눈동자 MBC야. MBC. 아니 SBS라고 하시나 지금 아니 원래 SBS에서 만들려고 했어. 근데 우리 여기서 서둘러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역사 속 국경을 넘은 우리 애국자들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5.18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세계에 알린 독일인 기자가 있습니다. 영화로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요. 송강호 배우가 운전자로 나왔던
운전사로 나왔던 바로 이 영화의 실존 인물이기도 한데요. 푸른눈의 목격자로도 불렸던 이 독일인 기자의 내용을 담은 이 영화의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문제 왜 이렇게 꼬았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그냥 미르근 힌트 패치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됐을 텐데요. 예. 그냥 영화 제목 골라주시면 돼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기생충, 2번 설국열차, 3번 택시 운전사. 힌트. 평택시에 가면 운전사란 절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이제 역사 유적 있는 곳으로 제가 이 사람들을 딱 태워서 안내해가는 그런 기사가 되고 싶습니다. 택시 면허 없잖아요. 이제 따야죠. 여명의 눈동자가 어디 거라고요? 원래 SBS에서 만들려고 했어요.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미 시스터즈의 택시로 5분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허지웅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히스토리월드 박광일 작가, 썬킴 교수 모시고 역사 속의 국경을 넘은 애국자들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앞서서 2부에서는 쿠바 이야기, 네, 임선택 쿠바에서 선생님. 맞습니다. 네. 쿠바에서 임 선생님과 또 이제 그 아드님이 헤로니모 임. 그렇지 헤로니모 임. 네, 임은조. 임은조님. 네. 쿠바 혁명 또 이제 앞서 가지고 우리 광주 학생운동 그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나라 애국, 우리나라를 향한 애국, 또 쿠바를 향한 애국, 두 가지 애국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그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우리 작가님께서 잘 풀어주셨고요. 0285님께서 저희 아버지도 택시 운전사입니다. 이 시간 참 재밌다면서 좋아하세요. 아이고, 역시 감사합니다. 꿀잼 해주셨고 뷰티 상품권 보내드릴 거예요. 심우연님께서는 히스토리 월드 1회부터 다시 듣게 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썬킴 교수님도 좀 반듯하시고요. 옹디에 구박도 없더라고요. 신선했어요. 역사 이야기 너무 재밌어요. 그때도 지금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 허지웅 쇼를 계속하다 보면 게스트들이 좀 타라 그래요. 게스트들이 타라 그래? 그럼요. 어떻게 타라 그래? 이렇게 자세도 느슨해지고. 썬킴 교수님, 우리 작가님 봐. 박강일 작가님. 다리 언제나 꼬지 마세요. 소나무 같아, 소나무. 이거 꼿꼿하게 언제나 이렇게 분명히 얘가 양반이었을 거야. 썬킴 교수님 맨날 남 얘기하고 있으면 맨날 이제 카메라 보면서 머리 다듬고 있고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래도 머리가 있을 때 만져야지. 알겠습니다. 머리 있을 때 많이 다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심우연님 김치 3종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썬킴 교수님도 조금 말씀해 주긴 했어요. 우리 뭐 이제 사이판 쪽 관련해 가지고. 그렇죠. 아까 저기 또 작가님께서 쿠바 혁명 얘기하셨길래 예. 국경을 넘은 혁명가 또는 애국자라고 했을 때 아마 체 게바라만큼 위대한 인물이 또 없었을 거다. 우리나라랑 직접 관련은 없잖아요. 응? 우리나라랑 관련 없잖아. 관련은 없죠. 예. 근데 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관련이 있죠. 어?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티셔츠에 다 그림 적혀 있는 거 입고 다니고 우리나라 독립이라고. 빨간색 그 읽지도 않은 그 체게바라 평전 다 하나씩 들고 다녔잖아요, 이렇게. 달리가 써 왜? 아유. 이 체게바라가 물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어떤 인물인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쿠바 출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 의사 출신이죠. 그렇죠. 집안도 굉장히 잘 사는 이 귀족집 출신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1928년도생이거든요. 송혜 선생님이 1927년생입니다. 예. 살아있으면 체게바라가 송혜 선생님한테 형이라고 해야 돼요. 뭐야 그 나이 한 살이면 뭐. 에이, 한 살이지 더 그래? 용감해. 그렇구만. 게바라야, 네 형. 어쨌든 간에 이 잘 사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천성적으로 천식이 있다 보니까 약간 그 부모님이 공기 좋은데 물 좋은데 산 속에 일부러 아들인 그때 본명은 에르네스토 게바라인데 에르네스토 그러니까 체 게바라고 할게 편의상. 예. 체 게바라를 데리고 산 좋고 물 좋은데 그 숲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공기 좋은데 천식 뭐 좋다고 하니까 거기서 살자.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누구와 만나게 되냐면 인디오들이요. 인디오. 그러니까 남미 원주민들. 어. 당시는 남미 원주민들과 이제 그 스페인 계통 백인들과는 서로 상종도 안 할 때였거든요. 예, 갈등이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체 게바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라 그럴까 이 차별이 없었어요. 예, 그런 거에 대한 거리낌이 선천적으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 그랬어요. 아. 차별하지 말라고. 아. 그래서 서로 이제 첨벙첨벙 물놀이도 하고 하다가 하루는 이 인디오 소년들과 체게바라가 같이 어린 체게바라죠. 물놀이 하다가 갑자기 천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주민 소년 친구들이 얘를 업고 체게바라의 집에 갔는데
너무 화려한 거죠. 태어나서 이런 집을 본 적이 없다. 개발아 집이 궁궐이야, 궁궐. 궁궐이었어.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고맙다는 뜻으로 사탕을 줬는데 태어나서 이런 걸 처음 먹어봤대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이게 군대 가서 처음에 훈련소에서 거의 한 달 만에 초코파이 처음 먹었을 때 어떠셨어요? 전 울었거든요. 울어요? 예, 이게 왜냐하면 식단에 단 게 없잖아 우리가 군대 가면은. 근데 처음 초코파이 탕수육 이런 거 먹으니까 안 나올? 탕수육이 왜 나와 갑자기? 훈련소에서? 아 군대 안 가셨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냥. 네. 어쨌든 간에 사탕을 처음 먹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체게바라와 체게바라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인디오 소년들 보고 오고 싶은데 언제든지 오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여기서 자고 가도 된다. 온 동네 인디오 소년들이 다 이제 체게바라 집으로 놀러 온 거죠. 아, 그 말 때문에? 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개방된 집이 됐어요. 그렇구만. 근데 이제 그 아버지 직업 때문에 또 이제 대도시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그 이 인디오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개발아야 나중에 너 대학 간다면서 대학 가면 우리 불쌍한 인디오들을 위해 가지고 집 좀 싸게 공급해주기 위해서 건축과를 가면 안 되겠니?라고 농담 반 진담 반 던진 거예요. 그게 박힌 거지. 그렇지. 난 무조건 건축과 간다. 그래서 건축 공부를 했는데 건축과에 들어가요 실제로 대학을. 맞아요.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서요. 친할머니가. 그렇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절망이 온 거예요. 그렇지. 체게바라가. 정말로 지긋지긋한 이 천식, 내가 갖고 있는 천식,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는데도 난 손을 쓸 수가 없다. 미안하지만 건축학은 내가 나중에 공부하고 일단 난 의대 가겠다. 그렇지.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알아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부에노스아이레스 의대에 들어가요. 알레르기 전공으로. 네. 들어간 다음에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이 사건이 없었다고 하면 그냥 의사로 남았을 거예요. 1951년 자기 의대 선배였던 알베르토 그라나도라는 선배와 함께 바이크 여행을 떠나죠. 아 그렇죠. 예. 일단 알베르토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유럽 가자. 견문 그렇지. 넓히기 위해서. 그랬더니 체게바라가 유럽은 나중에 가고 아르헨티나 살고 있는 우리들도 남미 대륙을 다 안 가봤지 않냐. 그렇지. 남미 먼저 구경하자. 그래가지고 포데로사라고 해서 힘센 녀석이란 스페인어죠. 네. 오토바이 한 대를 타고 8개월간 이 알베르토와 체게바라는 남미 곳곳을 여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우리 유럽 여행은 나중에 가고 우리 국토 대장정 먼저 한번 해보자 이런 거지 뭐. 그냥. 그렇죠. 800cc 타고 빠라바라바라바라 그 소리 빼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8개월간 정말 여행을 하려고 했어요. 예. 포데로사를 타고 어디에서 큰 충격을 받았냐면 칠레에 가면 그 추키카마타라는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구리 광산이 있어요. 추키카마타. 칠레가 옛날엔 잘 나가는데. 그렇죠. 예. 여기 간 건데 처음에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광산 예. 관계자가. 예. 뭐 하러 오시냐고. 아니 전 세계 최대의 광산이라고 하는데 구리 광산 구경 좀 하자. 당신들 신분이 어떻게 돼요? 의사들이라고. 그럼 신분 보장되니까 들어오라고. 봤는데 최악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최악의 노동 상황. 최악의 노동 상황. 예. 당시 그 추키카마타 광산은 소유주가 미국이었거든요. 하루에 매출이 얼마냐? 뭐 수백억 달러래요. 그렇지. 이게 다 싹 다 미국으로 간다. 아니 이 남미인들이 버는 돈을 왜 미국으로 송금을 해야 되냐? 주인이 미국이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다이너마이트를 발파를 하니까 사람들 죽어 나가요. 그럼요. 여기 있는 거대한 공동묘지가 누구 거냐? 발파 작업하다가 죽은 노동자들의 묘다. 월급은 얼마 받냐? 이 정도 준다. 아니 이게 현실이냐고. 남미인의 목숨은 미국인들이 뭐 사실 관심 없어도 되니까. 그러니까요. 예, 신경 안 쓰니까. 거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예. 이게 남미의 실상이구나.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예. 결국에는 내가 잠깐 의대 공부를 접고 이 남미의 민중들을 해방시키자라는 뜻으로서 일단 멕시코로 건너가요. 그러니까 계속 살리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결국에는 방식으로. 대륙을 돌고 나서 깨달은 거지. 내가 이 남미부터 살려야겠다. 남미부터 살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차피 난 사람을 살리는 의사이기 때문에 예. 멕시코로 건너가서 운명적으로 누굴 만나냐면 쿠바에서 구테타를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지금 멕시코로 망명와 있던 피델 카스트로를 만납니다. 피델 카스트로. 젊었을 때 잘생겼어요. 그렇죠. 엄청 잘생겼어요. 절 보는 것 같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피델 카스트로가 이럴 때는 최대한 우리가 독백을 좀 길게 가져가야 돼. 그래야지 스스로 민망한 걸 알아. 피델 카스트로가 일단 변호사였는데 젊은 변호사였는데 네. 일단 그 병령을 무력으로 습격을 하다가 붙잡혀 그 쿠바에서 아바나에서. 근데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이제 그 민중들 사이에서 그렇지. 가석방이 되죠. 예. 그런 다음에 지금 멕시코로 망명을 와 있던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피델 카스트로가 그 유명한 명언을 남기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국가가 나를
무죄로 선포를 해줄 것이다. 오, 방금 제스도 되게 비슷했어요. 오, 역사가 날 무죄로 석방시킬 것이다. 오, 멋있는데? 보더보르 예. 시엠프레. 그래가지고 운명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예. 아르헨티나에서 온 의대생 체 게바라와 게바라와. 게바라와. 체는 존칭이니까. 그렇죠. 예. 체는 왜 에르네스토 게바라인데 왜 체가 왔냐면 선생님 같은 거야. 그렇죠. 예. 이 멕시코에서 다른 그 혁명 동지들과 만나는데 누가 얘기한 거예요. 당신 말할 때 이상한 버릇이 있다고. 체 말할 때마다 체라고 한다. 이봐 여보 선생 별명 그럼 체로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체 게바라가 된 건데 오케이. 피델 카스트로가 얘기해요. 예. 지금 정말 심각한 것은 멕시코도 힘들지만 쿠바 상황이 바티스타 정권에 의해 가지고 친미 정권 정말 이 노동자 농민들이 힘든 상황이다. 당시 대통령이었죠. 쿠바 대통령이죠. 네. 그래가지고 나와 함께 손잡고 쿠바에 들어가서 혁명에 동참하지 않을 것인가? 아. 좋다. 가자. 해서 1956년도에 통통배를 하나 타고 쿠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공한 게 참 용해. 이게 그랜마 할머니 호인데요. 예. 25인승짜리 통통배를 80인승으로 개조해가지고 어허. 80명이 타고 들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야 혁명을 너무 물러보는 거 아닌가? 80명 가지고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근데 그 당시 이제 그 피델 카스트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모든 쿠바 국민들은 다 반 바티스타 이 분위기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농촌에 들어가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계몽 운동을 펼치면 비록 극소수지만 우리가 혁명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80명이 쿠바로 들어갑니다. 그렇지. 들어가가지고 이제 몇 년 후에 이제 1959년에 그림같이 정말 영화같이 방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쿠바 혁명에 성공을 하죠. 맞습니다. 딱 그 급박한 상황이 영화 대부 2에 나오는 상황이죠. 아 그렇죠. 예. 네. 대부 2에서 이제 바티스타 정권 무너지고 예. 그 뭐냐 영화 아이리시맨에서도 약간 바티스타 예. 정권 후에 끝나고 난 다음에 쿠바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그 피그만 공격 예. 또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어쨌든 간에 혁명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피델 카스트 체 게바라는 뭐 이 국립은행장도 거치고 관직을 맡습니다. 근데 피델 카스트로와 약속을 한 게 있거든요. 내가 떠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날 놔줘라. 왜냐면 나는 혁명을 수출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떠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1962년도에 쿠바 미사일 위기가 닥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시 미국 케네디 정권. 케네디 정권이고 이제 소련은 후르시초프 정권이고 예. 쿠바에 소련 핵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고 이제 소련이 추진을 하는데 미국이 당연히 케네디 대통령은 선 그어놓고 여기 넘어오면 3차 세계대전이다. 그렇지. 여기서 후르시초프가 한 발 물러서요. 미국과 대결하기가 약간 부담스럽겠죠. 여기에 체 게바라가 유엔에 가서 연설합니다. 아하. 미국이 갖고 있는 그 수많은 핵무기들은 왜 한 말도 안 하면서 우리가 자위를 하려고 하는 이 미사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를 하느냐. 그리고 소련도 왜 거기 반대하냐. 그래서 실망을 해요. 알고 보니까 소련도 제국주의의 하나였을 뿐이다. 왜 그걸 그때 알았어? 너무 늦게 한 거 아니야? 의대에서 안 가르쳐주나 보죠. 소련도 당연히 제국주의자지. 그래가지고 소련에 실망을 한 다음에 예. 체 게바라가 시민증을 반납해요. 피델 카스트로한테. 나 쿠바 떠난다고. 쿠바 떠나서 어디 가냐? 나는 아프리카부터 혁명을 하겠다. 그렇지. 콩고에 들어가서 이제 콩고 혁명을 추진하는데 안타깝게 실패를 해요. 맞습니다. 실패를 한 다음에 남미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남미에서 가장 지금 열악한 환경의 국가가 어딘가 볼리비아였어요. 볼리비아 하면 또 인병수죠. 왜요? 인병수죠. 에? 인병수죠? 아이스크림 사랑 아이스크림 주세요. 빨리 넘어가야 돼. 네, 알겠습니다. 빨리 넘어가. 실패한 개그는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 응. 볼리비아에 들어왔는데 예. 여기서는 혁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민들이 아니 저기 아르헨티나 출신 제가 와가지고 왜 저러냐. 약간 혁명에 대한 그 간절함도 없었고 간절함도 없고 미국 CIA가 벌써 다 손을 써놨던 거예요. 체 게바라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긴 사람이 들어오면 그 당시 기준으로 미국 포드 승용차 한 대 가격에 돈을 줄게. 볼리비아 민중들에게. 볼리비아 농민들에게. 그럼 당연히 그쪽으로 넘어가는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볼리비아 산속에서 CIA한테 잡힙니다. 그렇지. 근데 CIA한테 직접 잡히는 것이 아니라 볼리비아 정부군한테 잡히는데 예. CIA 이게 설이에요. 네. CIA는 뭐 알아서 볼리비아 정부군이 처치를 하라. 한 병사가 들어가서 총을 겨눴다고 해요. 덜덜덜 떨면서. 그때 체 게바라의 마지막 유언 아닌 유언. 쏴라. 너는 그냥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을
죽이는 것뿐이다. 단 내가 아쉬운 거는 할 혁명들이 많은데 이쯤에서 끝내야 되는 것이 정말 아쉽다. 그래서 1967년도에 체게바라는 볼리비아 산속에서 이제 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렇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명언들을 남기는데 지금 쿠바 수도 아바나 가면은 내무부 건물이거든요. 네. 내무부 건물 앞에 보면 떡 지금도 체게바라의 얼굴이 있고 예. 그 밑에 그 체게바라가 늘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있어요. 그렇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스탈라 빅토리아 시엠프레 그렇습니다. 스페인어로 영원한 승리의 그날까지 딱 지금 그 글귀가 써 있다고 하죠. 지금 생각하면은 굉장히 낭만주의자였어요. 그렇죠. 네. 굉장히 천진난만한 낭만주의자였다는 그렇죠. 네. 생각이 들고 하지만 끝까지 자기 어떤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그걸 현실에서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고 타협을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타협을 안 하면서 끝까지 했다. 나는 끝까지 했다라는 게 이 사람의 제일 위대한 점 같아. 끝까지 했다. 도중에 그렇죠. 포기하지 않고. 보통 권력을 쥐게 되면 예. 아무리 뭐 큰 혁명가였더라고 하더라도 현실과 타협을 하는 사람도 종종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체게바라는 가졌던 권력 기득권도 다 놔버리고 다시 정글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뭐 자기 친구 피델 카스트로도 부패하고 소련은 원래 부패했었고 주변의 모든 것들이 부패해가는 상황에서 본인만 이제 나쁘게 말하면 낭만주의고 좋게 말하면은 정말 일종의 어떤 철학과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현실에서 분투를 하다가 사라져갔다. 그러니까 역사 속 국경을 넘은 애국자에 포함된다 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렇죠. 것 같아요. 그 프랑스의 그 대표적인 그 실존 철학자인 장폴 샤르트르가 이런 말했잖아요. 네. 20세기에서 가장 위대한 완벽한 인간이다. 그 사르트르도 낭만주의자라서 그래. 제가 낭만을 좋아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뭔가 이제 굵직굵직하게 멋진 주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이제 체게바라 얘기를 하니까 예. 사실은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을 준비를 했는데 예. 저쪽에서 의사를 준비를 하셨으니 저도 의사 얘기를 하려고요. 의사. 네. 에비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고종 황제의 어휘까지 했던 분인데요. 좀 어이가 없네. 에비슨? 네, 에비슨 예. 선교사, 예. 그러니까 의사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손이 딸리니까 캐나다에 요청을 합니다. 한 명 더 와야겠다. 내가 저기 가르쳤던 제자 중에 후배 중에 괜찮은 의학생이 있으니까 와라. 해갖고 한 명이 캐나다에서 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냐,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냐면 세브란스에서 학생을 가르치게 되는데요. 1916년에 들어와서 장준혁. 아닙니다. 장준혁 과장. 스코필드 박사입니다. 프리즌 브레이크? 네, 이름은 같아요. 서코필. 그렇군요. 한국 이름으로 서코필인데 예. 이 스코필드 박사가 처음에는 그러니까 세균학 교수로 왔거든요. 세균학 교수.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통의 선교사들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계통으로 들어왔었는데요. 예. 당연히 이제 세브란스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세균에 대한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자기가 연구자니까 계속해서 논문을 씁니다. 그런데 이 스코필드 박사가 썼던 논문 중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게 1919년 한국에서 있었던 독감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우리나라 독감. 네. 한국의 독감. 18년과 19년에 있었던 이게 그 유명한 스페인 독감? 스페인 독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있었군요. 그래서 그 스페인 독감에 대한 기초 자료가 되는 게 스코필드 박사예요. 사실은 이때는 아직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고 세균만 알려져 있었던 시절이라 바이러스는 조금 뒤에 알려집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지만 그 예. 현상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국경으로부터 차츰차츰 감기가 넘어오는 현상, 감기의 증상, 거기에 따른 어떤 대처들의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들이 총독부 기록뿐만 아니라 스코필드 박사의 논문 속에서 그게 남아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논문을 쓰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논문을 썼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가 없어지니까 거기서 멈췄어요. 그런데 그 즈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1919년 1919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럴 때 아이고. 이 내용을 세브란스 의전 학생들이 알고 있었고 세브란스 의전에서 일하고 있었던 몇몇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어서 스코필드 박사한테 연락을 합니다. 당신 좋은 카메라 가지고 있다면서. 뭐 좋은 카메라를 떠나서 카메라가 귀하던 시절이니까요. 그러겠죠. 그래서 내일 뭔가 서울에서 큰일이 있을 것 같다. 사진 좀 찍어달라. 야, 이분 알았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택시 운전사의 뭔가 그 역할과 그렇습니다. 예, 우리 한스 기자님과 네. 역할이 오버랩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 날 서울시청 그러니까 지금 광장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아니라 다를까 사람들이 우레와 같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3.1운동 장면 찍은 사진 있잖아요. 예. 그 사진 스코필드 박사가 찍은 거예요. 대박이다. 소름 돋았어. 네. 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진을 찍으면서 사실은 16년부터 19년 사이에 한국인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세브란스 의전에 계속해서 부상자들이 들어옵니다. 왜 다쳤어? 라는 걸 다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의사님. 예. 전부 다 일본 경찰에 의해서 헌병에 의해서. 3.1운동 이후니까 또 그렇죠. 더욱 더 가열차게. 네, 그래서 심지어는 이들을 치료하고 있는데 일본 헌병이 가서 잡아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은 의사로서 이제 헌병 경무총관부였는데 경무총관부랑 어떻게 보면은 타협을 해서 제발 여기서 최소한 죽을 목숨에 있는 사람은 데려가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자료를 계속해서 남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칼을 맞아서 어떻게 됐고 총을 맞아서 어떻게 됐고 그 기록이 우리가 알고 있는 3.1운동 당시에 어떤 식으로 그들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는지를 밝히는 또 중요한 자료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뜻밖에도 우리나라 독립운동이 깊숙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독립운동을 이제 구체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재밌다 이거. 그래서 4월 15일에 수원 제암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천도교인 그다음에 기독교인이 교회에 갇혀서 죽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일본 군인에 의해서. 그 제암리 사건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이 사건을 듣고 자전거를 타고 그러니까 기차에 자전거를 수원역까지 싣고 가서 거기서 자전거를 타고 가서 사진을 찍어서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제암리 사건의 사진 역시 스코필드 박사가 남겨놓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보도 사진으로서의 가치를 일찍부터 좀 깨닫고 이걸 실천하신 게 아닐까요, 현실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불합리하고 그러니까 총독부의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한 해코지를 하는 부분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기록을 해야겠다. 하지만 언론은 검열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으로 남겨야겠다. 계속해서 사진으로 남겨놓고 근데 이 상황이 당시 이제 일본 경찰을 찍은 사진도 있거든요. 현장에 있었던 순사 군인들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사진으로 다 찍어놓고 거기에 있었던 그 울고 있었던 어떤 한국 여성을 찍은 사진이 나중에 그분이 증언을 하면서 저게 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역사에 깊이 들어가게 됐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볼 땐 이 스코필드 박사가 굉장히 눈엣 가시였던 거죠. 그러겠지. 그래서 별별 이유를 다 대서 결국은 캐나다로 추방을 합니다. 언제쯤? 그 일제 강점기에. 그리고 나서 광복이 돼서 다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의료 사업 병원에 복직하시는 사업을 다시 이제 지원을 하고 활동을 하고 계시다가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경우면은 내가 죽을 곳이 어딘가를 선택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바친 것들에 대한 큰 의미를 두는데 스코필드 박사는 한국에 묻히겠다. 한국에. 대박. 그래서 혹시 현충일 날 동작동 국립묘지를 가실 분들은 국립묘지에 계시나요? 동작동 국립묘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전에 현충원이 있고 동작동 국립묘지에 가면은 애국지사 묘역이 따로 있는데요. 그 애국지사 묘역 중간쯤에 스코필드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의 무덤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나 몰랐어요. 너무 감동적이다. 아니 그러니까 어떡해. 뭐 충남 아산 같은 눈물 경우는 날것 같아. 거구 보원에 살리니까 아산 가서 온천만 하지 마시고 이순신 장군의 묘 한번 가보신 적이 있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이순신 장군님 묘를 꼭 가봤어요? 우리가 애국을 하는 건 아니죠. 아니 뭐 아니 그래도 왜 그래 또 김에. 잘 나가다가. 간 김에 네. 알겠습니다. 스코필드 박사님. 네, 프랭크 스코필드, 스코필. 이거 왜 드라마로 안 나오지? 이거 너무 드라마틱한데.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한국의 호랑이가 되고 싶어했던 인물이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언젠가 이거 드라마로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SBS였어요. MBC에서 안 나와 이건요. 스코필. 오늘 여명의 눈동자 실수 잊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즐거웠고요. 뭐 언제나 안 즐거웠나요? 우리 돌발 퀴즈 정답 3번 택시 운전사였고요. 당첨자 명단은 선고편안에 올려놓겠습니다. 히스토리 월드 오늘 역사 속 국경을 넘은 애국자들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박광일 작가, 썬킴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지웅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풍경 안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 풍경, 여러분들 삶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조영아님, 웅디 점심 아직이죠?
저는 살얼음을 동동 띄운 물냉면 오들오들 떨면서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지금은 햇빛에 몸을 녹이고 있습니다. 사람 참 간사해요. 오늘도 함께합니다. 그치, 막 더워서 물냉면 같은 거 차갑게 막 진짜 거의 얼음 투성이인 걸로 먹었는데 체온이 너무 내려가서 다 드시고 나서 막 햇볕에 몸을 녹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렇군요. 아이, 맛있게 잘 드셨나 봅니다. 다행이네요. 저는 오늘 오기 전에 빵 먹고 왔어요. 기운차게 하려고 빵 먹고 왔습니다. 앙버터 먹었어요. 앙버터 맛있겠죠? 마스크팩이랑 시크릿 티팩트 보내드릴게요. 조민주님, 웅디, 우리 형이 드디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우리 형이 취준생 시간이 길어질수록 의기소침해진 모습에 마음이 짠했는데요. 진짜 기분 좋네요. 정말 축하하고, 형 월급 타면 내 용돈도 팍팍 싸주길 바래. 싸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진짜 돈 벌자마자 동생 용돈이나 뭐 어머니 용돈이나 이런 거 먼저 챙기게 되던데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리면은 용돈이 도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님한테도 축하드린다고 말씀 전해주시고, 조민지님은 쫄면이랑 돈가스 세트 보내드릴게요. 5947님, 웅디 목소리 들으면서 지금 산에 오르고 있는데요. 150년 된 팽나무가 있네요. 초록빛과 듬직한 모습이 어찌나 웅디 같은지 저희들 곁에 150년이 넘도록 쭉 정호를 책임져 주세요. 산 기운을 목동으로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하면서 사진도 같이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이게 팽나무예요. 대박이다. 써있네. 150년 됐다고. 우와, 이게 어느 산에 있지? 대단합니다. 아무튼 저기 나무가 아주 위용이 어마어마하네요. 라디오를 150년을 하려면은 지금쯤 뭔가 뭐 뱀파이어가 됐든 뭐가 됐든 뭐한테 한번 물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부터 라디오 방송 끝나면은 어디 으슥한 데 가서 물어줄 사람 없나 한번 수소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샤워기 보내드릴게요. 윤인희님께서요, 웅디, 저 어제 두발 자전거를 타는 법을 배웠어요. 나이 들어서 배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넘어지고 멍들면서 배웠지만 그래도 자전거를 탈 수 있어서 기뻤어요. 김현정의 멍 신청합니다 해주셨거든요. 이 노래 듣고 올게요. 홍경민의 흔들린 우정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은 이진환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12살 아들이 남자친구들 4명이랑 주말에 소풍을 가기로 했다네요. 우정을 다지기 위한 소풍이라고 하는데 귀엽지 않나요? 그래, 우정은 좋은 거야. 홍경민의 흔들린 우정 신청합니다 하면서 신청해 주셨어요. 12살 아들의 우정을 응원하면서 신청한 노래 흔들린 우정. 의도하신 건가요? 애들이 진짜 귀엽네요. 5513님, 웅디, 오늘 저의 61번째 생일이자 환갑입니다. 결혼 후에 34년 동안 제가 결석, 지각 없이 새벽 일찍 출근을 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아내와 자식이 그걸 알아주니까 너무 고맙네요. 저를 만나서 고생을 많이 한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 말씀하시면서 자부심도 느껴지는 게, 자부심을 또 느끼셔도 되는 게 존경스럽습니다. 34년 동안 결석, 지각 없이 새벽 일찍부터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다. 내 인생에 대해서 34년 후에 이렇게 수려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 저도 하게 됩니다. 멋지시네요. 아내분에게 남기신 말도 굉장히 낭만적이고 예쁩니다. 환갑 축하드리고요. 계속 건강하시고 쫄면 돈가스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임유미님, 회사 여직원이 웅디 완전 재밌어 하길래 웅디가 뭐지? 했는데 여기 있네요. 찾았다 웅디. 자주 놀러 올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임유미님 새싹이시네요. 요즘 새로 이렇게 유입되는 분들 많아가지고 저랑 우리 제작진 모두들 힘이 납니다. 좋아요. 우리 임유미님도 우리 청취자분들 옥냥이 팀에 합류하셔서
앞으로도 늘 함께 일상 공유해 주시고 매 시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디퓨저 세트 보내드릴게요. 정기수님, 웅디 40년째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인생의 동기부여가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그치, 이런 건 어려운 질문이죠 사실. 인생의 동기부여라. 근데 꼭 우리가 인생을 동기부여가 있어야 삽니까? 그냥 살아야 되니까 사는 것도 있고, 이게 태어난 김에 산다라는 말처럼 정확하고 모든 경우에 들어맞는 말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말 자체가 되게 비관적으로 느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삶 자체가 동기일 수 있다라는 거 저는 아플 때 생각해봤었거든요. 우리 정기수님께서도 만약에 꼭 살아가는데 동기가 필요하다면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일종의 동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새삼 뭔가 아무도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아픈 사람 없으면 좋겠고, 우리 정기수님 필터 샤워기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재훈님께서 창가에 주룩주룩 내리는 비를 보면서 비멍하고 싶네요. 양수경의 이 노래 너무 좋은데. 방재훈님 뭔가 선곡 천재 아닙니까? 날씨랑은 안 어울리는데. 너무 듣고 싶은 노래였어요. 양수경의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신청해 주셨는데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거고요. 이 노래 듣고 7376님이 청해 주신 이무송의 사는 게 뭔지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허지웅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내일은 드러머 김간지 씨와 함께 선곡 배틀쇼 난세의 가능으로 함께 할 거고요. 자, 오늘의 엔딩송 최나민님이에요. 웅디, 저 오늘 진짜 오랜만에 머리 했어요. 뿌리 염색도 하고 커트도 하고 조금 더 예뻐진 것 같아서 기분도 좋습니다. 박보람의 예뻐졌다 듣고 싶네요 해주셨어요. 자,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거고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낮 12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